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이 시각 부산에선 한국과 일본, 중국의 외교장관들이 모여 3국의 협력 방안을 찾는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로 한반도 위기관리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공동 대응과 함께 한중 관계 회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관심이죠.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차정승 기자, 오전 상황부터 먼저 전해주시죠. 네, 한국과 일본, 중국 외교장관 회의는 시그네일 부산 호텔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한일 외교장관들이 먼저 만났는데요. 우리는 박진 외교부 장관과 정병원 차관보, 김건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등이 배석했고, 일본은 이번 부임이 첫 방안이죠.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의 자리에 1시간 25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최근 우리 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외교부는 피해자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양국이 계속 소통하자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어서 10시 40분부터는 한중 양자회담이 열렸는데요. 중국 측에서는 2년 만에 방한한 왕이 부장과 싱하이밍 대사 등이 나와 양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회담은 예정보다 길어져 2시간 동안 이어졌는데 외교부 관계자는 북한 군사정찰 위성 발사는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며 추가 도발 중단이 한중 모두의 이익이 되는 만큼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북한 정찰위성 발사와 이로 인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등 한반도 안보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열리는 만큼 안보 협력 강화도 주요 의제가 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우리로선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 관계 보완 국면에서 향후 한중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도 관건입니다. 한일중 외교장관 회담은 2019년 이후 4년 3개월 만인데요. 오찬 이후 이어질 회의에서는 3개국 정상 간 회의 조기 개최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는 부산에서 TV조선 차정승입니다. 2030 엑스포 개최지 결정을 이틀 앞두고 우리 정부와 기업가들이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막판 유치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오늘 파리로 출국해서 마지막까지 부산 엑스포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파리 현지에서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 프랑스 대사관이 연 국경일 리셉션에 5대 그룹 총수를 비롯한 500여 명의 인사가 모였습니다. 2030 엑스포 개최지를 투표하는 국제박람회 기구 대표단 100여 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78년 파리 박람회에서 에디슨의 축음기와 전구가 첫 선을 보인 사례를 언급하며 이젠 새로운 혁신을 이끄는 부산이 엑스포를 개최하겠다고 했습니다. 부산은 이미 여러분과 함께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부산 is ready. 박형준 부산시장은 2002년 월드컵 때 꿈은 이루어진다는 응원을 건배사로 제안했습니다. 제가 Our Dreams라고 하면 Come True라고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ur Dreams, Come true. Come True. 윤 대통령은 앞서 박람회 대표단들과 함께한 오찬 행사에서 70년 전 전쟁 폐허에서 기적을 이룬 한국이 이젠 국제사회에 앞장서 기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할아버지인 이병철 회장이 70년 전인 1953년 부산에 공장을 지었던 인연을 언급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막판 파리 유치전을 이어갈 예정인데 최종 경쟁 발표 연사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도 원팀 코리아는 진인사 대천명의 자세로 마지막 남은 투혼을 모두 불사를 것입니다. 일주일에 걸친 영국과 프랑스 순방을 마무리한 윤 대통령은 개최국이 결정될 28일까지 국내에서 엑스포 외교 지원을 이어갑니다. 파리에서 TV조선 김종우입니다. 보신 것처럼 2030 엑스포 개최지 발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와 재계는 하나가 돼 부산 엑스포 유치에 살을 건 상황인데 패널 4분 모시고 이 내용과 함께 정치권 쟁점까지 자세히 짚겠습니다. 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윤기찬 변호사, 조승연 민주당 국민소통위 수석상임 부위원장,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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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제 바로 보시죠. 네, 28일 파리 현지 시간으로 오후 4시 30분, 한국 시간으로는 29일 새벽입니다. 이 0시 30분에서 1시 사이에 개최지가 발표될 예정인데 일단 가장 관심은
현재 판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걸 제가 알 수가 없죠. 예. 아무도 아마 알 수 없을 겁니다. 예. 지금 180개국의 이제 대표단이 있는데요. 이게 무기명 비밀 투표로 일단 그 투표지가 가려집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지금 각국의 대표단이 있는데 이제 이게 특히 이제 이 엑스포 같은 경우는 그 나라의 입장과 그다음에 이제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대표단이 무슨 투표를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기대를 하는 것도 이제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산 엑스포는 워낙에 늦게 출발을 우리가 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뭐 사우디 리야드 같은 경우는 워낙 막강한 자금력을 동원해서 아프리카 특히 동남아시아 등등에 대한 개발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돈 규모라든지 로비 규모에 있어서는 뭐 저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뭐 CNN 같은 경우 보면 연일 계속 이 리야드에 대한 이 광고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뒤늦게 출발했는데 오직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부산이라는 어떤 명분과 그다음에 이제 사우디가 최근에 이제 월드컵을 유치를 했습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가 엑스포도 하고 월드컵도 한다. 이건 너무 치우친 게 아니냐. 그렇죠. 이런 이제 명분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또 불리한 거는 이제 지금 일본이 이제 오사카 박람회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예. 연이어서 아시아권에서의 어떤 박람회 개최 이걸 과연 세계가 어떻게 지켜볼지 예. 이런 어떤 지금 변수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대기업들이 집중적으로 뛰었습니다. 네. SK 최태원 회장이 이제 위원장이 돼서 지금 뭐 현지에 프랑스 현지에 이미 이제 그 집을 빌려 놔놓고 끊임없이 이제 지금 활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저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어떤 우리 대기업의 활동 이런 것들이 저는 상당히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왜냐하면 우리 대기업 관계자를 제가 만나 보니까요. 예. 각국에 이렇게 가면 뭐 다른 나라 국가 차원이 아니라 SK가 좀 와주라, 삼성이 좀 와주라, 공장을 만들어줘. 예. 이런 요구 사항들이 굉장히 많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상 우리한테는 좀 강점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도로 보면 일단 뭐 한 6대4 정도로 우리가 불리하다고 그럽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이탈리아 로마와 3파전이기 때문에 결선 투표를 갈 수가 있거든요. 예. 3분의 2가 없으면. 그렇죠. 그럼 결선 투표에서는 이제 그 이태리 로마를 만약에 이태리 로마가 떨어진다면 예. 로마를 지지했던 EU 표라든지 이런 표들을 우리가 좀 흡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막판 어떤 역전극을 좀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할 수 있다. 그런 분석인데. 지금 또 말씀해 주신 게 재계 총수들까지 나서서 조금 더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좀 예측해 주셨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 한덕수 총리가 오늘 파리로 출국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 등 이 정부 또 재계 총수들까지 다 나선 상황인데 정부와 그럼 재계가 함께 나서는 거 이 모양새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근데 사실 우리 국가 체제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사실은 경제는 민간이 주도하는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사우디 같은 경우는 우리의 체제 약간 다르죠. 거기에 뭐 예를 들면 빈살만 같은 사람이 가게 되면 기업이 동행하는 것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투자 결정을 다 하고 하기 때문에 예. 국영기업 위주고. 그러니까 그것과 지금 우리 재계 나서는 것과 똑같은 체제예요. 네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게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정부가 다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만 이게 투자 지원 이런 것들이 묶여 있거든요. 예. 네. 이 그 투표권 있는 나라에 대한 투자 유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우리 재계 입장에서도 보면 투자 유치를 받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 행보인 측면도 없잖아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기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해당 국가와의 교류 측면에서 접근을 예. 하게 되면 이런 투자 유치 과정에서 오히려 우리가 또 붐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네.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약간의 오일번이 있지만 문화 인프라가 약해요. 이게 엑스포가 저희가 산업 첨단 기술의 이런 행사뿐만 아니고 문화적 행사와 복합적이거든요. 근데 사우디는 문화 인프라가 약하고 그리고 인권 단체로부터 상당히 공격을 당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예. 말씀하신 대로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120개국이 사우디에 찬성만 하지 않는다면 예. 결선 투표를 가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결선 투표에서 이탈리아가 만약에 탈락하게 되면 그 유럽 지지가 한국으로 올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의 국가들이 우리를 지지해 준다 그러면 예.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저희 6개월 늦게 뛰어들었기 때문에 예. 저희가 뛰어들 당시에 이미 사우디는 70개국의 공개 예. 지지 표명을 받은 상태여서 예. 상당히 대통령과 정계 또 국회도 나섰기 때문에 예. 저는 역전극을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역전극, 이변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인데 지금 막판까지 한 표라도 더 끌어오기 위해 사활을 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개최지로 부산을 지지한다 이런 방침을 굳혔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도 오늘 오전에 나왔어요. 네. 사실은 이런 소식을 들으면 고마워해야 되는데 예. 솔직히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요, 네. 일본이 그동안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하고 종군 성노예라든지 강제징용 같은 경우에
그 부인을 하면서 자꾸 역사를 왜곡하는 이런 거짓말을 자꾸 했기 때문에 솔직히 신뢰가 안 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이 나온 것처럼 182개국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 투표를 진짜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무적인 발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일 관계 회복을 관계를 원상 회복한다 이런 취지로 일본과 관계 개선에 노력을 많이 했는데 예. 그 과정에서 너무 퍼주기를 한다. 일본의 영업사원 아니야 이런 비판까지 받으면서 우리가 양보를 너무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일본이 얻은 게 많기 때문에 어쨌든 최소한의 성의 표시로라도 이러한 표현을 했을 수 있다는 좀 의심이 들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예. 솔직히 일본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러고 그래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해야 되는 것도 맞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예. 이게 어쨌든 이 엑스포를 통해서 우리 국격이 올라가고 우리 경제 발전의 기틀이 되기 때문에 한 마음을 모아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이걸 예. 개최하기를 저희도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650억의 예산을 쓰면서 해외 순방을 14번을 갔단 말이죠.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하면서 경제 외교, 안보 외교를 열심히 했는데 네. 그거에 대한 첫 번째 보이는 성적표가 이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잘못될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의 리더십에도 치명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꼭 유치를 예. 할 수 있기를 저도 기원해 봅니다. 일단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일본 쪽에서 어디에 투표를 할지 뭐 확인할 방법은 없으나 네. 지금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만남이 또 수차례 있어왔고 일단 이런 의사 표시가 있었던 만큼 또 마침 부산에서 한일 외교장관이 있는 상황들을 고려할 때 일단 보도는 보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또 부산은 엑스포 개최지 투표에서 기호 1번을 배정받았거든요. 그럼 투표 방식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사실 1차 투표에서 결판이 날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회원국들이 네. 일단 한 국가의 3분의 2 이상 이른바 사실상 몰표를 줘야만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우디가 아무리 좀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고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회원국들의 3분의 2 이상의 표를 1차 투표에서 받아야만 네. 이제 개최지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3위는 탈락을 하게 되고요. 1, 2위가 결선 투표에 올라가는 구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정부가 노력을 기울여서 지금 바짝 쫓아가고 있다. 그래도 예. 승부를 겨뤄볼 수 있다라고 한 상황에서는 네. 1차 투표에서 결론이 나지 않도록 표 계산을 한 다음에 결선 투표까지 가도록 구도를 만들어가는 게 우리 정부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이 2위가 돼서 결선 투표에 가야 지금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엑스포를 부산에서 유치한다 그러면 경제적 효과 뭐 그 이상의 효과들이 막대할 것 같은데 어떤 전망들이 나옵니까? 우리가 이제 엑스포라 그러면 여수 엑스포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예. 이번 엑스포는 이제 인정의 엑스포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엑스포를 공적으로 인정한 엑스포입니다. 네. 그거는 사실은 여수 엑스포는 그게 아니었고요. 예. 그러니까 4년마다 한 번씩 이제 나라마다 열리는데 우리나라 인류의 어떤 여러 가지 발전의 어떤 역사나 과학 기술의 발전을 보면 이 엑스포를 통해서 사실 공개가 된 적이 많아요. 우리가 뭐 아까 대통령도 이야기했지만 에디슨이 이제 전구를 파리 엑스포 때 이제 그때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세계가 어떤 정도의 어떤 기술적 발전 이런 것들이 엑스포를 통해서 집약되고 그걸 예. 통해서 또 관광의 어떤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략은 지금 한 61조 원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합니다. 이게 6개월 동안 진행이 되고 예. 각 나라가 거기에 이제 부스를 만들어요. 그러면 자기 나라가 어떤 자랑할 만한 또 신제품이라든지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걸 이제 공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이 뭐 수천만 명이 몰려올 겁니다. 예.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어떤 인류는 조금 더 발전되어 나가는 뭐 그런 측면으로 이제 생각한다면 대한민국이 사실은 이제 그동안 올림픽 그다음에 월드컵 다 유치했지 않습니까? 아시안 게임도 그렇죠. 유치했고. 바로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바로 인정 엑스포입니다. 예. 이걸 유치할 경우에 일단 세계 속의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어떤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만큼 부산이 지금 뭐 일단 우리나라 제2의 도시라고 그럽니다만은 아직까지 경제적인 어떤 아시아의 허브 이런 건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최근에 이제 홍콩이 중국의 어떤 상당한 지배를 받으면서 홍콩의 어떤 금융 허브로서의 위치가 상당히 상실돼 가고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최근에 이제 이것이 싱가포르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아시아의 허브적 기능을 부산으로 끌어올 수 있는 뭐 그러한 효과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리고 세계의 부산이라는 도시를 알림으로 인해서 예. 부산의 어떤 경제적 발전이 결국 대한민국의 발전이 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마 부산도 이걸 계기로 해서 대대적인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발전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상승작용을 있지 않을까. 근데 사실 유치를 못한다 하더라도 예. 기업 관계자 이야기에 따르면
이번에 유치 활동을 하면서 전 세계 우리 기업들이 많이 나갔어요. 예. 네. 그러면서 거기에서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아이템들 많이 잡아왔다고 그래요. 저는 그만큼 이거 단지 유치 못했다고 효과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저는 섣부르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시각으로 화요일 밤에서 수요일 새벽 사이에 개최지가 결정이 되는데 TV조선에서도 생중계를 하고 결과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의 총선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압박이 더욱 거세지는 가운데 김기현 대표는 어제 자신의 지역구인 울산에서 의정부고회를 열었습니다.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갑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뭐 김기현이 열심히 밀어줬는데 니 도대체 그동안 뭐 했노?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중앙 일들이 많아서 자주 뵙질 못했습니다. 울산을 변방의 중심을 올려놓겠다는 제 어떤 그 각오를 가지고서 사실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만은 그 중심에 바로 여러분들이 계셨고 감사드리고요.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최근에는 의정보고를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김 대표는 12년 만에 의정보고회를 울산에서 열었고 또 하루 3차례 동단위로 돌면서 일을 진행을 했는데 뭐 김 대표 측에서는 의정 활동의 일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어제 움직임. 뭐 의정보고 대회는 사실 저희 그 선거법에도 다 있는 제도입니다. 저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을 필요는 없어 보이고. 자체는 문제가 없다. 그렇죠.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그 의미는 본인만이 알고 있을 예. 텐데 일반적으로 밖에서 보는 의미 이외에 또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장제원 의원이 그 산악회에 가서 대대적인 여러 가지 말을 한 것과 같이 예. 본인이 이제 정치적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외적인 압력이 있어서. 그러면 그 정치적 결단 여하에 따라서는 지역구에 출마 안 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인사를 하는 자리일 수도 있는 거죠. 마지막 인사의 자리일 수도 있고. 최선을 다해서 예. 자기가 본인이 국회의원 활동을 다 했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울산이 전국적인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본인이 이제 혹시나 대표직을 만약에 안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또 인사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지역구 출마 가능성도 없잖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본인 입장에서 보면 당 대표로서 혁신위원까지 결단돼서 띄운 거잖아요. 예. 그럼 혁신위 활동에 대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수용할 각오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수용할 내용, 방식, 범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계획이 있을 것이고요. 예. 그 계획에 따라서 움직일 것인데 그것이 아직은 이르다. 그러니까 정기국회도 끝나고 그다음에 뭐 이주적 신당 여부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것이고 선거제에 따라서 또 정치 공간이 열리고 닫히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이런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본인이 스케줄을 짰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스케줄에 따라서 행동한 것이지 지금 만약에 의정보고를 안 하게 되면요. 예. 이미 본인은 불출마가 기정사실화 돼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기존의 루틴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억측을 억제하는 것이지 예. 기존의 루틴대로 하는 것인데 왜 앞으로 당에서 있는 압력대로 행동하지 않느냐라고 비판하는 것은 저는 희생을 너무나 강요하는 것이다. 예. 희생이라는 것은 자발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저는 희생의 가치를 키워주려면 압박 수위가 너무 높아서도 안 된다. 그리고 당대표로서 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네. 지도부 내에서 당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은 본인 스스로의 거짓뿐이 없어요. 그다음에 뭐 친윤계 인사 또는 영남 예. 중진들의 불출마 이런 것 등은 당원 당규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인 어떤 조치가 따라야 되는 것인데 오로지 당대표만이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본인의 계획하에 어느 정도 일정이 잡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본인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있다. 좀 기다려줘야 된다.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되는 말씀인데 그런데 김 대표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 내용 들어보시죠. 저는 대통령과 자주 만납니다. 어떤 때는 만나면 뭐 한 3시간씩도 얘기하고요. 주제를 가지고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프리토킹을 합니다. 자, 대통령을 자주 만난다. 어떤 데는 대통령과 3시간씩 이야기한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네, 뭐 가지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예. 한 번도 공개된 적은 없죠. 그렇죠. 예. 그게 자체는 이제 그동안 보면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만남은 의례적으로 언론에 공개되어 왔습니다. 예. 만나는 사진들이. 그렇죠. 근데 특이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김기현 대표 측에 들어서고 한 번도 공개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맞습니다. 공식 확인된 게 어제가 처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사진도 예. 공개된 적이 없어요. 맞습니다. 저는 그게 참 의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공개를 안 했을까? 그리고 왜 김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 공개 요구를 안 했을까? 예.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론 만난 거는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뭐냐면 당 대표에게 그동안 대통령이 왜 힘을 실어주지 않았던가라는 부분에 대한 이제 의문점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공개한 것 자체는 결국 대통령과의 나의 신뢰관계가 돈독하다. 뭐 이런 부분을 강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윤기찬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결국 이제 김기현 대표가 여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주 중책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결심과 결단이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것이 언제든지 어떤 그렇지 않고서는 혁신위를 띄울 이유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상식적인 판단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점점 상식적인 판단이 아닌 것도 여러 가지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여당 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좀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오래될 경우에 예. 자칫하면 지금 이번 주에 이제 혁신위가 공개적으로 요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왜냐 혁신위도 이제 활동을 마무리해야 될 단계니까 뭔가 성과가 없으면 안 되니까. 문제는 김기현 대표 본인이 일단 이 선거가 패배한 이후에 밑에 있는 임명직 당직자를 다 사퇴했습니다. 근데 본인은 아직까지 정책 책임을 진 적이 없어요. 예.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질 것인지. 예. 혁신위의 실패는 본인의 실패와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여당은 굉장히 혼란스럽게 될 겁니다. 그 전에 저는 김기현 대표가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택을 내려야 된다. 이런 지금 이야기인데. 물론 김 대표의 이 결심과 결단 어떤 방향으로 갈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인유한 위원장은 이번 주 목요일 30일 주류의 험집 출마나 불출마가 없을 경우 강한 메시지를 내겠다고 최후 통첩까지 했습니다. 김 대표 그럼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보세요? 저는 우리 윤기찬 변호사님의 의견을 좀 동의하고 또 우리 이현정 논설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네네. 것처럼 받아들일 거라고 저도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이 혁신위가 나오게 된 과정을 보면요. 예. 지금 대통령의 일방통행적 독단적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이 강서구 보궐선거에서 심판으로 되면서 혁신위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의사 출신인 인용환 위원장이 등판을 했고요. 네. 누가 아픈 사람이냐,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냐, 윤석열 대통령이냐, 환자가 어디 있냐, 부산에 있냐, 서울에 있냐 막 찾아다니는 과정에서 네. 진단과 처방과 해법을 찾아서 노력을 하는 과정이 있었고 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국민의힘이 혁신하면 민주당도 따라서 혁신할 수밖에 없고 그게 양쪽 정당에도 좋고 국가 발전에서 좋기 때문에 기대를 예.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김기현 대표나 인유한 혁신위원장이나 윤석열 대통령 한 통속이라는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인유한 위원장께서 헌신과 희생을 해서 영남의 다선 의원 기득권 특권을 버리라고 희생과 헌신을 강조하지만은 그 자리를 누가 검사가 채울 것이냐 이런 비판도 있었지만은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망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지만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님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뭐 신호가 왔다. 이런 식으로 윤심 마케팅을 돌아가 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김기현 대표는 거기다 한술 더 써서 자주 만나고 밤에도 만나고 세네 번씩 하루에 통화한다. 이렇게 결국 윤심 마케팅으로 가는 걸 보면서 결국엔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었냐. 이런 비판에 이제 직면하게 된 거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김기현 대표도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혁신위가 요구하는 걸 받아들이는 모양새라서 그게 이제 좋은 방향으로 국민의힘 입장에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혁신은 어느 정도 모양새 갖출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그 자리를 검사로 채운다면은 이게 완전히 대국민 사기극으로 될 수 있다는 뭐 통속, 비판이 있겠죠. 짜고 치는 고스톱, 대국민 사기극. 사실 방송 용어로는 적절치가 않다. 조금 지향을 단어 사용의 지향을 지금 한번 부탁을 일단 알겠습니다. 드리고요. 좀 엄격해지죠. 제가 그 말씀드리려 했는데 예. 뭐 사실 이제 이 발언의 취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예. 한편 보면 혁신에 동참하거나 혁신의 내용이거나 혁신의 대상인 사람들의 정치적인 앞으로의 일정이나 그분의 정치적 운명도 있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예를 들면 그 인유한 위원장이 혁신의 의지를 강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대통령과의 어떤 간접적인 소통을 얘기했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거를 사실 대통령실에 부인을 했잖아요.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 이거는 이미 다 입증이 된 거고. 김기현 대표가 어제 얘기했던 저런 대통령과의 어떤 소통의 문제를 얘기한 것은 본인의 정치 행보를 위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예컨대 내가 혁신 위해서 하는 그 안건을 안 받아들이겠다 이런 취지의 오해가 아니고 예. 나는 내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대통령과의 팽당한 게 아니다. 소위 말하면. 그래서 앞으로 본인의 정치적 행보를 어느 정도 보장해 놓고 그다음에 이번 총선을 위해서는 혁신위의 안건을 받아들여서 본인이 불출마 결단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것이고 과시용이 아닐 수 있다. 과시용은 지금 과시할 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과시하게 되면 저것은 오히려 대통령과의 관계상 만약에 그런 취지라면 예. 더 큰 불이익을 받죠. 그럴 수 그런 있죠. 취지라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라면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런 뉘앙스들이나 목적 등이 나중에 김기현 대표의 조치나 결단을 보고 나서 봐라 그 당시에 그런 걸로 봤을 때 이렇게 예상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일단 김기현 대표가 울산 지역구를 찾았던 어제 이뇨한 혁신위원장은 당을 위해 희생하겠다고 약속한 원희룡 장관을 만났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과 당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제 역할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게 설사 희생이 따른다 하더라도 그 도전과 헌신에 대해서 나는 누구보다도 앞장서겠다라는 저의 자세와 원칙을 말씀드렸고요. 저는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자, 이뇨한 위원장의 회동 요청을 원희룡 장관이 수락을 하면서 성사가 된 만남인데 일단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혁신위에 여러 혁신안이 당에서 계속 부딪혔죠. 예. 튕겨 나오고 대사면 이외에는 사실상 관철되지가 못하는 국면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중진 험지 출마론과 관련해 원희룡 장관이 좀 출로를 열어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 출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시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원희룡 장관은 이번 굉장히 중요한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자산임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굉장한 투표력이 있고 거의 전국구 정치인이고요. 전국에서 유권자들이 모르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개항을은 일단 민주당이 송영길 대표 때부터는 5선을 했고요. 민주당의 텃밭이라고까지 평가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이른바 자객 공천으로 활용할 카드. 왜냐하면 아예 이길 가능성이 좀 높은 지역구를 골라갈 수도 있을 텐데 조금 어렵더라도. 그런데 사실상 자객 이상의 의미를 담지 못하는 지역구에 원희룡이라는 이 중진을 하나의 카드로 활용하는 게 선거 전략상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은 좀 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럼 인천 개항을 해서 이재명 대표와 맞대결에 나설 가능성 높다고 보십니까? 일단 원희룡 장관의 뜻은 어떠한 희생이라도 하겠다라는 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뭐 개항을 가든 아니면 다른 지역을 가든 간에 그러니까 본인은 당의 어떤 명령에 따라서 어디든지 가겠다. 거기서 뭐 개항으로 가려고 하면 충분히 갈 수가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뇨한 혁신위에 이제 힘을 실어주는 걸로 봅니다. 이제 뭐 한동훈 장관도 이제 뭐 곧 이제 출마 선언을 저는 하리라 보는데 결국은 이제 지금 국민의힘이 원희룡과 한동훈 이 두 사람 시스템으로 저는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그리고 이제 본인의 메시지와 지금 현재 당 지도부 메시지는 상당히 다르잖아요. 나는 말한 걸 책임지겠다라든지 아마 이제 원희룡 장관도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의 어떤 정책 위상을 좀 끌어올리겠다라는 판단이 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저는 장관직을 그만두게 될 경우에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행보를 아마 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당의 어떤 전면에 섰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정책에 이득이 있다고 이제 본인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래야지만이 당이 국민들로부터 좀 관심도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특히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제 또 당에 들어오는 것이 예정된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본인도 거기에 충분한 어떤 우위를 보여줘야 될 수 있는 그 정책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그런 면에서 원희룡 장관의 앞으로 행보가 굉장히 주목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기에 그러면 앞으로 한동훈 장관과 원희룡 장관이 뭐 함께 선거를 이끌어가는 국면도 있겠지만 차기 주자급으로서 약간의 경쟁 관계도 조성이 될 거라고 보세요? 그렇죠. 이제 그거는 이제 앞으로 뭐 이 총선에 이제 승리할 경우에 한동훈 그다음에 이제 뭐 원희룡, 오세훈 뭐라든지 이 사람들의 경쟁이 그때부터는 본격화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본격화 되더라도 지금은 일단 뭐 뭔가 당을 일단 추스리고 총선 승리 해야지만이 두 사람의 파이가 생기는 거잖아요. 파이도 없는데 먹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 파이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뇨한 위원장은 원 장관이 이제 험지 출마를 할 경우 국민들이 표로 보답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 험지 가운데 한 곳으로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개항을이 꼽히는 건데 민주당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단 원희룡 장관의 이제 전략은 그거겠죠. 지금 개항을에 나와서 당선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다는 거는 이재명 대표하고 이렇게 붙어가지고 대선 주자급으로 본인은 이제 체급을 높이고 어떤 덩치를 키우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전략에 우리 민주당이 응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응해줄 필요가 없다. 일단 급도 다르지만은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평가절하합니다. 이분이 말에 책임지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말장난과 내로남불로 지금까지 모은 거고 출세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개인 생각이지만 근거가 없이 지금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요, 아닙니까?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거예요. 의혹이지만 예. 대주지사 시절에 본인도 건설 개발 특혜 비리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대장동 일타 강사로 활동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부인을 정신과 의사를 600만 원짜리 그 교육청에 채용한 의혹이 있는데 그리고 본인도 법카 부정 사용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법인카드를 민주당에 대한 공격을 많이 했는데 잠시만요. 좀 해당 의혹들에 대해서 감사나 수사를 통해서 결과가 나온 그건 거는 언론의 보도 의혹의 보도가 나온 내용들이고요. 의혹들이고요. 네, 언론의 의혹의 보도가 다 됐던 거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예. 내로남불의 비판을 이분도 받을 지점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싸움으로 여기까지 온 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날이 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분의 전략에 우리 민주당이 말려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비례대표가 됐든 아니면 불출마 선언이 됐든 더 큰 전략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의 선거구는 정해질 거기 때문에 이런 전략하고 같이 종합적 판단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희룡 장관이 개헌을에 출마를 하든 그렇지 않든 관계없이 민주당은 민주당의 전략대로 갈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네, 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의 총선 구원투수로 주목받는 또 한 사람이 있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총선에 대한 한 장관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총선 출마에서 아무래도 제일 관심이 가는 문제여서요. 말씀 제가 충분히 드린 것 같고요. 저는 제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최근에 이 지방의 현장 방문 같은 것도 같은 취지이고요. 총선과는 전혀 관계없는 당연히 해야 될 임무이고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을 하신다는 정도는 아닌데요. 제가 특별히 거기 드릴 만한 말씀은 없네요. 네, 한동훈 장관 최근 전국 주요 도시를 돌고 있는데 이 홍준표 대구시장은 정치는 법률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한 장관이라고 지칭하진 않았지만 혹시 한 장관의 행보 움직임을 이야기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홍준표 그 시장이 법률가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이력이 비슷해요. 예, 검사 출신의 법률가이기 때문에 본인이 해온 그간의 정치적 역정을 비춰보면 이런 것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한 장관은 비난 내지 비판하는 취지라기보다는 조언하는 취지로 읽혀지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을 뭐 지칭한 건 맞는 것으로 보이는데 비난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지금 뭐 핫한 분이 한동훈 장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한동훈 장관이 또 법률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식의 발언이 아직까지는 비난 쪽은 들리지는 않고요. 비판이나. 그러니까 사실 틀린 말은 아닌 것이죠. 법률로 정치하는 법률로 행정을 하는 것이지. 정치는 이제 그 가슴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과의 어떤 교감, 공감 이런 능력이 탁월해야지만 훌륭한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원론적인 발언이고 저는 저기에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다고 봐요. 저 말은 뭐냐면 출마하라라는 동료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렇게 또 해석을 하십니까? 출마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정치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찾아가서 저 앞으로 출마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정치는 가슴으로 하는 거야. 이 말이 출마 동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본인을 찾아오진 않았지만 본인이 한동훈 장관에 대한 정치적 조언을 한 것이다. 전 그렇게 찾아오기를 혹시 홍 시장이 바라고도 있을까요? 지금 찾아갈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법무장관은 그만두고 찾아가야 되는데 아직은 그럴 시기가 아닌 것이고 또 한동훈 장관이 저는 원론적인 발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이 어느 정도의 총선 출마에 대한 결심을 쓴 것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 장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사권자의 어떤 여러 가지 반응 이런 것들과 관계 때문에 저는 조심스러운 원론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전국을 누빈다라고 민주당이 자꾸 비판하고 있는데 사실은 법무장관으로서 그 현장 방문이라는 거 칭찬해줘야 될 일이에요. 현장에 가서 방문해서 거기서 나오는 발언들은 답변 차원에서 한 발언이지 먼저 본인이 작심하고 내는 발언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전에 박범계 장관의 경우도 100여 차례 현장을 돌아다니셨어요. 그중에 10몇 차례를 본인 지역구를 갔어요. 대전을 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비판 안 하면서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왜 이렇게 현장을 방문하냐. 이것은 국정을 할 때 현장 방문을 우선시하라는 이전에 민주당의 조언에 비춰보면 저는 좀 선별적인 이런 비판이다. 일단 한 장관이 어떤 행보를 밟을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겠지만 한 장관이 만약에 총선에 출마한다면 출마 방식 여기에 좀 주목이 되거든요. 험지 출마, 뭐 텃밭 출마, 비례대표 출마 이런 가능성들이 나오는데 최종적으로 그럼 어떻게 될까요? 확실한 거는 홍준표 시장처럼 고향에 출마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본인이 서울 지역구를 버리고 자기 고향으로 가서 출마하는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한동훈 장관이 이제 뭐 일단 유명세가 있기 때문에
아까 원희룡 장관도 이야기했지만 네. 뭔가 어떤 뭐 된다면 당에 도움이 되는 지역에 가서 출마할 가능성이 크고요. 뭐 당선이 확실한 지역 또 뭐 여러 가지 고려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국민의힘에서 어쨌든 간에 전국적 지명도가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선거운동 과정에서 하려고 그러면 자기 지역에만 묶여 있을 경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네네. 그랬을 경우에 이제 어떤 선택할지 뭐 그거는 뭐 따라 나눠지겠지만 어쨌든 이제 한동훈 장관이 들어온다는 것은 어떤 이 정치에 저는 어떤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만드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그동안의 어떤 정치인과는 좀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이 언행과 행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왜 한동훈 장관에게 많은 국민이 관심을 보이느냐? 기존의 어떤 정치인과는 여러 가지 문법도 다르고 네. 또 하는 본인의 행동도 다르고 예. 그런 것이 또 국민들로 하여금 새로운 정치에 대한 또 희망도 저는 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비난만 하지 말고 본인들은 그럼 어떻게 한동훈 씨의 정치에 대해서 어떤 정치를 보여줄지 이재명식의 방탄 정치를 보여줄 것인지 뭐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 민주당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 장관으로서 현장을 방문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만 이런 방문 과정 속에서 민주당을 또 직격하는 발언을 해서 논란도 있었는데 이거는 반박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전국을 다니는 것 자체도 뭐 여러 파장을 낳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데요. 그 가서 내는 메시지가 정무직, 국가 공무원으로서는 사실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건 뭐 민주주의야 바보야라는 최강욱 전 의원의 말을 차용해서 이런 바보 민주주의에 반하는 게 민주당이라고 아예 언급을 하는 그런 부분들 적절해 보이지 않고요. 그렇다면 과연 국민의힘 총선에서 정말 중책을 맡을 수 있을 것인가? 실제로 수도권 서울에서 준비하시는 국민의힘 분들은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건 방송에서도 나와서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입니다. 일단 정치적 경험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언들이 확장성을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서스럼 없이 계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중책을 맡았을 때 과연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인지 여부, 이번 총선은 어쩔 수 없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한 심판 성격이 강합니다. 한동훈 장관은 그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얼굴이 되기에는 일단 구도적으로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고 조금 견인을 해낼 수 있는 좀 어려운 그런 지역구에서 출마하는 것이 현실적인 카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강욱 전 의원과의 공방 속에 이제 한동훈 장관이 한 정확한 발언은 이게 민주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게 이제 정확한 발언이었고 이렇게 한 장관에 대한 주목도가 계속 높아지는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대구를 또 찾았습니다. 오후 2시부터 이 대구 엑스포 서관에서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장소가 또 대구예요. 지금 2달 사이에 대구만 6차례를 찾았는데 배경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본인도 어떤 앞으로 향후 행보에 대한 가닥을 아직 잡지 않았는데 오늘 또 발언 보니까 가닥을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근데 너무 자세한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간에 본인이 보였던 정치 행보와 뭔가 다른 것도 비판적 견지를 많이 했어요. 예컨대 대구에서 보수당이 한 게 뭐였냐 이런 취지 아니겠어요? 그렇죠. 대구 발전을 위해서 뭐 한 것이 없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지난 서진 정책을 취하면서 민주당이 했던 말하고 똑같아요. 그 당시에 광주, 전남 이 지역에 민주당이 해준 게 뭐였냐. 집권 이후에도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기성정치인의 문법을 그대로 읊은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기성정치인의 문법을 해보지 않겠다고 실력과 매력을 겸비한 정치인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책에 썼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은 진영을 곁댄 정치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기존에 본인의 정치 행보가 이제 안 맞는 것이고 이전에 광주 복합 쇼핑몰 이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똑같은 행태를 대구에 가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구 발전이 지체되어 있는지 그 객관적 사실관계도 입증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인프라가 어떻게 부족한지. 인프라 부족한 거는 분명히 국가의 문제지만 저는 인프라가 부족한 건 못 봤거든요. 산업 생태계가 변화하는 과정이 있는 대구입니다. 그것은 전남도 마찬가지 산업 생태계가 변화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거 산업 인프라가 바뀌는 과정이라. 그런데 그것을 마치 정권에서 의도적으로 또는 뭐 일부러 방치했다라는 취지의 주장하는 걸로 볼 때 본인이 기존에 했던 정치 문법과 다른 문법을 구사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뭔가 결심을 했나 싶은데 개인적으로 저런 정치를 하기를 기대하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기대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다. 이준석 전 대표 오늘 이런 말도 했습니다. 70년대 산업화, 6.25 전쟁, 한국 전쟁 이야기를 하는 건 과거의 신기루를 쫓는 사치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사실 한동훈 장관이 며칠 전 한 발언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한 장관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갑니다. 저는 평소에 대구 시민들을
대단히 깊이 존경해 왔습니다. 대구 시민들이 처참한 6.25 전쟁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적에게 이 도시를 내주지 않으셨고요. 전쟁의 폐허 이후에 산업화 과정에서 산업화를 진정으로 처음 시작하셨고 대구의 굉장한 여름 더위를 늘 이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존경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발언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마치 겨냥한 듯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건데, 대구에 제가 몇 번 들락거리니 대구가 많이 바뀐 것 같다. 몇 주 새 고관 대작들이 대구를 드나들고 대구의 이야기를 한다. 이러면서 한 말인데, 이거 한 장관을 겨냥한 겁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전 대표는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좀 착각 아닌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내가 대구 가니까 다 모이더라. 내가 뭘 하니까 또 되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네네. 글쎄요. 그거와 상관없이 한동훈 장관이 가서 한 이야기는 대구 시민들의 어떤 자존감, 또 자부심 이런 것들을 강조한 이야기죠. 예. 그게 단지 무슨 뭐 신기루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있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성장의 동력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제가 이쪽 그 연설문을 읽어보니까 거의 대구시장 출마 선언문 같아요. 아, 그 정도입니까? 네, 뭐 대구시에 대한 뭐 발전 쭉 이야기를 했던 예. 거죠. 자,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가 요즘 입에서 노원 이야기가 전혀 안 나옵니다. 본인의 지역구요, 저. 그렇죠. 예.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본인은 노원에 계속 출마하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노원의 발전은요? 어떻게 할 건가요? 그동안 본인이 수차례 이야기했나? 노원에 공천 안 주면 무소속으로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건 이제 없어진 건가요? 예. 그러면서 이제 대구로 가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정치인이라는 게 발언이 왜 바뀔 때 왜 바뀌었는지, 자기 위상이 왜 바뀌었는지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갑자기 지금 본인이 대구에 무슨 시장처럼 뭔가 이렇게 해야 된다 등등 뭐라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노원은요? 노원은 어떻게 할 건데요? 예. 노원의 발전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 그리고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봅니다. 본인의 어떤 몸값을 높이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국민의힘의 어떤 가장 강력한 지지가 이제 대구잖아요. 네. 그러면서 본인이 거기를 어떤 면에서 좀 흔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본인의 좀 협상력을 높이려 한 게 아닌가. 정말 뭐 신당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예. 또 한편으로 보면 본인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나는 이렇게 당신들의 지지 기반을 흔들어 놓을 수 있어 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기 위한 뭐 그런 행보로도 읽혀지긴 하는데, 영향력 확대다. 그렇죠. 예. 그런 것이 하기 이전에 뭐 대구 발전, 저도 대구 사람입니다만 예. 대구 발전이라는 게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제조업 위주에서 새로운 어떤 모색하지 못한 거, 뭐 그런 것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게 뭐 단지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겠죠. 그걸 또 정치인들이 풀어야 될 과제인 것이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준석 전 대표가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왜 본인은 대구로 갈 수 없는지 그 이유부터 먼저 설명해야 될 겁니다. 일단 협상력을 좀 높이려는 의도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나는 전당대회에서 약속했던 이 대선 승리를 이뤄냈다. 더 큰 전쟁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 말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이준석 대표의 메시지는 한동훈 장관의 메시지하고 좀 다릅니다. 뭐냐면 한동훈 장관은 지지층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들려줬고요. 예. 이준석 대표는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과거를 얘기했다면 이준석 대표 미래를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한 표 주십시오를 했다면은 이준석 대표는 해야 할 말을 하고 당당하게 한 표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아라, 이런 태도로 얘기를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 어떤 메시지가 더 효과적이냐는 따질 수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두 분은 정확하게 타겟이 다르고 자기가 원하는 타겟한테 메시지가 예. 되기 때문에 다르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저도 정치인으로서 참 부러운 게 저 깡이거든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되게 깡을 보여줬다 생각이 들고, 이것은 이준석 전 대표의 메시지의 이 깡은 바로 이준석 대표의 어떤 위상이나 이런 걸로 반영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앵커께서 질문하신 그런 질문도 네네. 그런 차원에서 해석해서 저는 이준석 대표의 이 메시지는 아주 싸가지 없어 보이지만은 네. 아주 전략적으로 효과적인 메시지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일단 뭐 기자들과의 만남에서는 신당 창당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빨라질 수는 있어도 늦어질 수는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예. 고관대작들이 대구를 드나든다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한 장관을 특정해서 저격을 했다기보다 대통령부터 영부인까지 전부 다 왜 서문시장을 가냐,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대구의 미래에 대해서 뭐 현 정부가 큰 고민을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한 걸로 현재까지는 들어와 있고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장소를 두고선 가수 임영웅 씨의 콘서트가 오늘 오후 6시에 열리는데 왜 같은 장소냐 이런 의문도 나왔는데 이거는 단순 해프닝으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국민의힘에 지지를 하시는 분들이 예. 이런 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정치적 입지는 적은데 임영웅 씨가 또 대대적으로 큰 콘서트를 4시간 뒤에 같은 장소에서 예. 예정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임영웅 씨의 팬들이 오는 걸 마치 본인을 찾아와서 지지하는 것처럼 포장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곱지 않은 시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언론에서도 임영웅 씨의 콘서트 장소들과 실제로 이준석 전 대표가 뭐 시민들을 만났던 장소 동선을 했을 때 겹치는 경우도 상당히 있었던 것도 네. 사실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사실 폄훼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인이 이야기했듯이 4시간이나 있고 대구에서 큰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장소가 협소한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4시간 전에 본인을 보기 위해서 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구도 자체가 예. 아니라고 딱 잘라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30일 목요일은 국회도 분수령을 맞을 전망입니다. 이 30일 본회의 소집을 놓고 여야는 극한 대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 정쟁의 이유는 무엇인지 여야 입장부터 듣고 옵니다. 정작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잡아놓은 일정에 난데없이 탄핵안을 들이미는 민주당의 행태는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국민의 삶과는 무관한 정쟁용 탄핵 추진을 멈추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심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저희는 예산안을 원한 그 법정 시한 안에 통과시키고 싶어 하는 게 저희는 당연한 목표고 다른 사안 탄핵안과 연계한다라는 것은 황당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그것대로 이건 이것대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들으신 대로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 소추안을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동의할 수 없다, 본회의를 아예 열 수 없다, 좀 이런 팽팽한 상황 같아요. 근데 사실 30일 1일은 예산안 통과를 위해서 정해놓은 거잖아요. 예. 이게 합의된 본회의 일정이지만 그 일정은 이제 12월 2일까지 처리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법정 시한입니다. 예. 그러니까 30일 날 1일 날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의에 박차를 가자라는 취지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그날 만약에 저 탄핵안을 그날 통과시키려고 노력한다 그러면 예산안 심의 자체는 물 건너가는 거잖아요. 근데 예산안은 이전과 달리 이번에는 큰 쟁점이 많지 않단 말이죠.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경찰국 예산 때문에 많이들 언급이 됐었고, 예. 그다음에 인사정보관리단 이 문제 때문에 또는 이제 법인세 이런 문제가 치열하게 다퉈졌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쟁점이 12월 달 말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쟁점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원자력 관련된 것들만 생태계에 관련된 예산만 통째로 날렸어요. 죄송한 표현이 그런. 예, 예. 그와 관련돼서는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야가 열심히 예산안 심사만 거친다 그러면 법정 처리 내 처리가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정말 탄핵안에 대해서 만약에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겠다고 싶으면 네. 임시를 잡으면 돼요. 이게 왜 지금 당장 필요한 건지 모르겠고요. 탄핵안이 통과되면 방통위원장이 직무정지가 되고요. 그럼 방통위 기능이 아예 없어집니다. 방통위 기능이 할 수가 없어요. 검사 탄핵과는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걸 지금 갑자기 하려고 하느냐. 예. 여기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안 심사에 박차를 가해서 30일 1일 날 예산을 통과시키고 나서 그다음에 국민적 논의를 통해서 탄핵안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국정 한 축을 책임지는 민주당의 자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예산안 통과를 먼저 고민을 해야 된다, 힘을 모아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지금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일단 대한민국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이유가 그겁니다. 국회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게 국회의 기능이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예산 편성까지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이 예산 편성까지 다 합니까 지금? 행정부에서 예. 행정부에서 예산 편성까지 하기 때문에 예. 국회는 사실 그거에 대한 심의만 하고 있고 그래서 상권 분립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한테 많은 힘이 기울어져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 시스템인데요. 국회는 예산 심의라는 국회가 해야 될 기능을 하는 것뿐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 나온 탄핵안은 예산안과 별개로 해서 탄핵안은 탄핵안대로 지난번에도 하려고 그랬던 거고 추진하는 겁니다. 예. 왜 탄핵안을 하냐면은 지금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이라든지 김건희 고속도로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부분 이것도 제 식구 감싸기라고 보여져요. 검찰이. 그다음에 장모님에 대해서도 사실 봐주기 기소를 했고 예.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로 판단이 되는데 이번에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
이것도 사실은 처남의 마약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해 주신 부분하고는 네. 지금 탄핵 대상에 오른 검사들하고는 또 직접 연관이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연관 없지만 이거는 예. 이것대로 검사들이 통제받지 않는 유일한 권력이기 때문에 예. 그 검찰들을 국회에서 그 통제받지 않은 권력에 대해서 통제하겠다는 이런 취지로 탄핵은 추진해 있으니까 이거는 이것대로 하고 예.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심사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제가 하나만 좀 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검사 탄핵안도 사실은 이제 김용민 의원이 발의를 하신 것 같은데 거기 보니까 대검에다가 범죄 경력을 했다는 이런 흔적이 남아 있잖아요. 보통 조회를 하면 여기에 대한 그 자료 제출명 요구 받아서 첨부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기사만 첨부해서 탄핵안을 냈거든요. 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방통위원장 탄핵의 경우에는 사실 방통위원장 탄핵 사유 중에 왜 2명으로 했냐라는 겁니다. 5인의 합의제 기구인데 2명으로 예. 해가지고 여러 안건을 처리했냐. 근데 탄핵안 해가지고 직무정지돼 1명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탄핵을 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방통위가 민주당이 얘기하는 그런 논리 구조라면 뭐 5명을 만들어 놓고 탄핵을 하면 될 거잖아요. 그런데 왜 2명으로 해가지고 탄핵을 해놓고 1명으로 만들어 놓냐 이거죠. 그 1명도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방통위에 대한 국가 기능을 만약에 살릴 목적이라 그러면 예. 그러면 탄핵 시기를 늦추면 되는 거거든요. 민주당 논리 스스로에 따르면.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바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직무정지를 통해서 방통위가 하려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방지하고자 막고자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저희가 알겠습니다. 그 한마디만 예, 짧게 말씀해 주세요. 네, 짧게 얘기했습니다. 방통위 구성에 관련해서 민주당이 추천한 방통위원을 대통령이 인정을 해주지 않아가지고 결국엔 그게 성사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야당이 구성하는 방통위원 추천을 방해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방통위를 구성하고 지금 하는 행위를 봤을 때는 예. 윤석열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저희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예. 국회가 할 수 있는 기능을 하려고 하는 짧게 거죠. 최민희 의원님 저도 잘 아는데 최민희 의원님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분이 그간에 어떤 겸직을 어떤 직에 있었단 말이죠. 그 직을 그 수행한 분이 방통위법에 따르면 못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행정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해석에 따르면 자격이 안 된다. 그분의 인격적 자격이거나 경력적 자격이 아니고 법적 요건에 따른 자격이 안 된다는 취지에서 거부를 한 것이지 뭐 민주당이 추천하는 분을 저희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국회에서 3명 추천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접근보다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다른 분을 추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간에 근 한 6개월 정도인가요? 그 정도까지 계속 이렇게 유지해온 걸로 따르면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주장하는 방통위의 제대로 기능을 행사하자라는 취지의 주장과는 좀 안 맞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양쪽의 아니요, 잠시만요. 네. 양쪽의 입장이 첨예하기 때문에 네, 지금 네. 이 자리에서 결론이 나긴 어렵고 일단 민주당과 함께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면은 일단 민주당 쪽의 움직임은 막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이번 주 펼쳐질 국회 상황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예. 정치권 쟁점은 여기까지 짚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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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 국가대표인 황의조 선수의 불법 촬영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또 다른 피해자를 추가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3의 피해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황 씨를 국가대표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성관계의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황의조 선수. 경찰이 두 번째 피해자를 특정해 참고인으로 조사한 건 지난 주말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6월 유포됐던 영상을 분석해 신원을 특정한 겁니다. 피해 여성은 황 씨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을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황 씨 휴대전화 여러 대를 압수해 포렌식을 의뢰한 상태로 추가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황 씨 측은 휴대폰을 잘 보이는 곳에 놨고 여성도 이를 알고 있었다면서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이었잖아요. 피해자가 애걸고 울고 막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서는 아니라고 안 해요. 두 번째 피해자까지 나오면서 일부 시민단체 등이 황 씨가 국가대표 자격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비판 여론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품위 유지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경기에 나서거나 이런 것보다는 자중하고. 경찰은 황 씨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황 씨를 추가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네, 이 황의조 선수에 대한 수사 내용과 함께 이번 주 이슈들까지 하나씩 짚겠습니다. 네, 허주연 변호사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뭐 현재까지 보도내고 있는 내용을 종합하면은 추가 피해자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까? 네, 방송 직전에 또 하나 보도가 나온 내용을 보면
이 휴대전화 노트북이 복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지금 제출된 것만 말고 다른 것도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새로운 영상이 있고 그에서 나올 새로운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지금 가능성 배제를 할 수가 없어 보이고 거기다가 지금 형수가 지운 영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형수 휴대폰을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또 영상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고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 이미 추가 피해자를 한 분 더 이렇게 조사를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피해자 측 변호인이 상담 요청을 했다가 황의조 선수 입장문이 발표되고 나서 이 상담을 취소한 피해자가 있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또 피해 여성 측에서는 황의조 선수가 영상을 지인들과 공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다른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까지 제기했습니다. 관련 녹취 직접 들어보시죠. 유포자의 진술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가 지인들과 불법적으로 촬영물을 공유하였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요. 만약 가해자가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범죄의 피해가 더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요. 들으신 대로 지금 만약 황 선수가 영상을 지인들과 공유했다.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요. 이 촬영 당시에 설령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유포행위 자체를 따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공유받은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지하거나 구입하거나 저장하거나 이것도 이 처벌 요건으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설령 처음에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 영상을 보다가 불법 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을 했다라고 하면 시청한 것만 가지고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지금 현재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동영상 유포자로 친형수가 지목이 된 상황이고 당사자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가운데 이 황 선수 역시 형수를 믿는다 이런 입장인데 이건 어떻게 지금 돌아가는 상황입니까? 지금 일단 경찰 측에서 이 협박 메시지를 IP 추적을 해봤더니 황 선수 동선이랑 다 일치를 했고 그 황 선수가 묵었던 CCTV 영상 같은 것들을 봤더니 형수로 특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영상이 유포된 지 2시간 뒤쯤에 뭐 IP 위치 추적 이런 범행 관련 단어들을 검색한 기록도 있는 데다가 이 황 선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서 잠시 썼던 그런 사실까지 파악을 하고 형수가 특정이 돼서 지금 이 사람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형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고 지금 특정 장소 IP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누군가 나를 음해하기 위해서 특히 황 선수가 묵었던 그 숙소에 드나든 여성들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중 누군가 한 명일 수도 있다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더해서 황 선수는 형수를 믿는다, 뭔가 조직적인 세력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경찰이 이런 수사를 할 때는 IP 추적이나 디지털 수사 기법이 요즘에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 없이 이렇게 특정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다 지금 구속까지 된 사안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지금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또 국가대표 퇴출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징계위원회가 열린 상황은 아니고 축구협회에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발표하기는 했지만 이 태극마크를 달고 뛰는 우리 국가대표 선수가 이런 불법 촬영의 피의자가 됐고 거기다가 본인이 맞을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형수까지 연루가 된 사건이기 때문에 국가대표 마크를 계속해서 달게 하는 것이 온당한 것이냐 이런 여론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과열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축구협회에서도 이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을 것 같고 다음 이슈도 짚겠습니다. 이 배우 이선균 씨 마약 투약 혐의 관련 내용인데 이 씨를 협박해 약 3억 원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 유흥업소 여실장이 투약 연예인이 더 있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실장이라는 사람이 지드래곤 씨의 어떤 그 음성 결과가 계속해서 나와서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권지용 씨가 아닐 수도 있다. 같이 왔던 다른 배우도 뭔가 이 마약이 있는 화장실에서 오랫동안 나오지 않았고 눈이 풀려 있었고 횡설수설했다 이렇게 진술을 바꿨고요. 거기다가 올해 2월 이전에 또 다른 가수가 뭐 어떤 마약을 했는데 굉장히 뭐 좋았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걸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새롭게 두 사람이 수사선상에 오르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KBS 보도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사 확대 가능성은 좀 신중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여 실장의 진술이 오락가락 신빙성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본인이 하는 장면을 다 목격을 했다는 것도 아니고 이 말에 어느 정도 뒷받침할 수 있는 말의 진술의 신빙성이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 증거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수사기관에서 이 여 실장의 말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한 증거들을 살펴보기는 하겠지만 수사를 확대하는 것에서는 좀 신중을 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경찰은 이 유흥업소 여 실장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에 나선 건데 이렇다 할 좀 구체적 증거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사실 좀 곤란할 것 같거든요. 지금 경찰로서는 상당히 난감한 입장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뭐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에 직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성균 씨 같은 경우에는 통화 녹취도 있고 본인이 돈을 보낸 정황도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까지 나왔던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수사를 무리한 수사였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권지용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술 증거 말고 더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을 하는데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마약 같은 경우에는 공범의 진술을 통해서 수사가 확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얘기가 나왔는데 확인을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수사의 기밀성을 유지하지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이 증거인멸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기밀성은 잘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무리한 수사였다기보다는 기밀성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좀 비판받을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도가 너무 빨리 나온 감도 있다. 이런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침까지 이어졌던 초겨울추위가 풀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낮 기온 7도로 기온이 많이 올랐는데요. 내일은 11도까지 오르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하지만 화요일에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지며 추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과 영남 동해안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잘해야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밤부터 충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5도 정도 높겠는데요. 서울이 7도, 대전 8도, 대구 10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초겨울 추위가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TV조선 뉴스 현장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